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 경제 주체는 통상적으로 정부, 가계,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 주체가 되는 거고, 가계라는 것은 이 소비의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 주체를 각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가계를 뭐 한다?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가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초과 세수가 25조 원 그쳤어요. 그리고 기업도 이 설비 투자나 또 새로운 인력을 또 뽑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자산만 이렇게 부지런히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게가 이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계 부분에서 즉 가정에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가 줄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게 되는 이런 시대의 도래가 됐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거 1997년도 하반기에 IMF 때보다 더 심하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아니 부자들만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부자들만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를 그냥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2019년도 초에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우리가 흔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2017년도에 3.1%에서 2018년도에는 2.8%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2.6%로 떨어질 것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거 있죠? 수출 증가율 2017년도에는 15.8% 2018년도에는 7.2% 올해는 4.8%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국 경제도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 이렇게 한국 경제가 이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 통계를 보니까요. 1월 달에 수출액이 46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달 비교해서 마이너스 6.2%가 하락이 됐다는 얘기고요. 2월 달에는 394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2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마이너스 11.4%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3월 달에는 47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작년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8.2%를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출이 앞으로도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IMF는 앞으로 세계 경제는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올 초에는 3.5%를 했다가 지금은 3.3%로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다운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현재 그대로 2.6%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세계 경쟁 흐름을 놓고 본다면 좀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MF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4대 먹구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 4대 먹구름은 첫째는 브렉시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긴축이 되겠죠. 세 번째는 중국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죠. 즉, 요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앞으로 세계 경제도 먹구름이 계속 낄 것이다. 즉, 세계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또한 앞으로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미래가 더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대에 세계 경제도 힘들어질 것 같죠? 거기다가 한국 경제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시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확 죽어버렸으므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소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 10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또 20년 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핵심은 바로 다운사이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다운사이징의 이론인데요. 뭐 이론적 의미로 본다면 이 사물을 소형화하는 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감량 경영을 하는 거, 쭉 축소를 한다는 거죠. 지출을 줄이고. 그러면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가 2017년도에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크기를 이 13cm로 이 축소를 해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5천만 원만 있으면 120억 원의 효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즉 먹는 것도 축소가 되고 주택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성냥감집 그 안에 이제 성냥감집인데 안에 그냥 잘 꾸며놓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125억 원대의 그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테크죠. 이 재테크의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이 재테크의 다운사이징의 의미는 뭐냐면 핵심은 여기죠. 소비를 축소하는 거, 또 주택을 축소하는 거, 즉 줄여라, 감량화 시켜라, 경량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즉 앞으로 10년 소비 지출을 축소하고 이 주택을 축소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비를 축소하라, 뭐 어떻게 뭐 지출을 뭐 감소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그렇고 오늘의 핵심 주택의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형 평수와 소형 평수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즉 현재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요 50평 아파트 그대로 사시지 마시고 요거를 다운사이징 해라. 즉 줄여라는 얘기죠. 즉 32평 아파트 하나를 거주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여기서 월세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주택의 다운사이징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을 다운사이징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현재 50평 아파트 거주하시다가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첫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금감보험료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두 번째로 본다면요.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이런 비용들도 자연스럽게 축소가 된다는 얘기겠죠. 뭐 관리비를 놓고 보더라도 50평대와 30평대, 20평대 금액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을 축소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 공과금 부분에서도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대출 이자도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또 집을 축소해가지고 소형 아파트 하나 더 샀다면 요 소형 아파트에서 뭐가 들어오냐라고 하니까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써 월세가 들어온다. 아, 요거도 얼마나 행복해요. 뭐 한 달에 50만 원 됐든 한 달에 70만 원 됐든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한 달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여 다운사이징을 했다. 그러면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익성, 이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야죠. 앞으로도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즉 1인 가구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또 1인 가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또 황금성이 또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소형 아파트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기가 있다는 것은 대형 아파트를 취득해서 매도할 때 그 양도 차익보다 소형 아파트를 취득해서 매도할 때 소형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투자 수익으로 따져도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집을 축소했다. 집을 다운사이징 했다라고 한다면 첫째, 지출이 감소가 됩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생활비, 관리비 등등 이런 비용이 지출이 감소가 되고요.
두 번째,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 수입이 들어와요. 세 번째로 본다면 이런 작은 아파트가 시세 차익이 대형 아파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이 감소가 되고 월세 수입이 새로 생기고 시세 차익까지 더 높아진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이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집을 이렇게 축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집을 축소하는 방법, 즉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요. 먼저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 내에서 다운사이징을 한다. 요건 찬성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즉 강남에서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강남에 30평 아파트로 축소를 한 다음에 나머지 그 금액을 가지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나 두 채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월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사이징 하는 거, 서울에서 서울로 이렇게 다운사이징은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을 한번 해드리고요. 두 번째, 대전에서 서울로 다운사이징 한다. 요것도 찬성이에요. 여유가 된다면, 돈이 된다면, 이왕이면 대전보다는 지방광역시보다는 서울 쪽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게 효과적이죠. 요것도 제가 찬성을 해드리고요. 대전에서 대전 내로 다운사이징 한다. 요것도 찬성이에요. 즉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사시면서 둔산동에 30평대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대전 쪽에 약간 변두리 쪽에 아파트를 한 채 또 두 채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이런 부분 찬성이죠. 요게 바로 집을 다운사이징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서울 것을 정리를 하고 지방 아파트를 산다. 요건 반대죠. 서울 거를 팔고 지방 아파트 가면 뭐 강남 아파트를 팔고 지방 아파트는 10채를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건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서울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많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놓고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지방에 대해서는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엄청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계속 상승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것을 정리하고 지방 대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매집을 한다. 요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요런 건 또 절대 반대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즉 내가 대도시에 살다가 시골 쪽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거, 요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을 다운사이징 해라 라고 했더만은 서울 거 정리하고 이 대전 거를 정리하고 시골로 가고 지방으로 간다. 요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소형 평수를 끼고 사는 거예요. 즉 현재 내가 대형 평수로 산다면 중형 평수 아파트에 내가 거주를 하고 소형 평수 아파트를 산다는 거고, 그러면 왜 소형 아파트를 사냐? 월세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형 평수 아파트에 사시면서 소형 평수에 거주를 하시면서 소형 평수와 소형 평수 두 개의 아파트를 월세 받는다. 요것도 좋은 생각이시죠? 또 내가 현재 중형 평수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요. 내가 거주하는 집은 소형 평수로 옮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소형 평수를 사서 월세를 받겠다. 요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집을 다운사이징 한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소형 평수 아파트를 끼고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저는요 소형 평수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사시면서 요 15평 아파트를 또 다운사이징 해라. 요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15평 아파트가 됐든
18평 아파트가 됐든 이렇게 작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열심히 돈을 모으셔야죠. 열심히 돈을 모으신 다음에 뭐 해라? 작은 아파트를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시는 방법. 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만 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을 다운사이징 하라라고 해가지고 32평 아파트 사시면서 23평 아파트 이사가고 오피스텔을 샀다. 또 23평 아파트 이사가고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샀다. 요런 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집을 다운사이징 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뭐만 사라? 아파트에 한해서만. 아파트 중에서도 마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뭐 100세대 미만, 좀 작은 세대수 있는 아파트, 요런 아파트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요런 거에 관심을 좀 줄여라. 요런 거 쳐다봤다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주식과 보험에 대해서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뭐 간단하게 뭐 압축을 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앞서 공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그 회사만 승승장구할 것이냐? 요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을 놓고 본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른 주식은 다 죽어도 내 주식만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아집을 버리셔야죠. 여러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돈이 뭐 한두 번 깨졌습니까? 이렇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이유는 그냥 수업료를 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내가 배웠다. 그런데 이제부터 투자를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겠죠. 내가 사는 요 주식만큼은 오를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사회는 다운사이징 사회라는 거. 즉, 줄이고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 정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요. 시간도 줄여서 주식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하는 금액도 축소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이렇게 앞으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니까요.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은요. 뭐 지금 같은 시기에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또 뭐 펀드에 가입한다. 이런 거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또 많지 않습니까? 또 현재는 그냥 뭐 어차피 과거부터 납부를 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한다 하지만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면 가장 먼저 해약하는 거 그게 바로 종신보험이잖아요. 또 가장 먼저 해약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펀드에 가입한 그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이건 뭐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보험은요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종신보험이나 뭐 펀드나 이런 거를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 있지 않습니까? 뭐 암보험이 됐든 뭐 건강에 관련된 보험 그리고 실비보험 요런 거는 소액이지만 요런 거 반드시 또 들어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빼고는 큰 돈이 들어가고 목돈이 들어가는 뭐 종신보험이나 뭐 펀드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좀 축소를 할 그런 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